반갑습니다. 우리 이투스 지구학 수능생 여러분. 수능 지구학은 엄영대로 완성, 지구학의 엄영대 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 열심히 우리 개념 지구학원 한번 정리했는데 이제 우리 그 첫 번째 테스트인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첫 스타트 끊었죠? 자, 여러분들 뭐 점수가 잘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잘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잘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다들 점수가 잘 나왔을 거라고 쌤이 생각하는데 뭐 혹시 점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좀 약간 낮았다 하더라도 우리 이 점수 가지고 대학 가는 거 아니죠? 올해 11월 19일 날 보는 수능 점수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 점수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쌤이랑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3월 24일 날 봤던 학력평가 해설 강의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표층해류의 우리 해수의 표층순환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가 1번 문제면은 여러분들 정답률이 90% 이상 나와야 되는데 정답률이 53% 정도밖에 안 나왔어. 자, 해수의 표층순환 나오면은 자, 일단 A는 자, 우리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에서 항상 바다의 서안 쪽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열을 수송해주는 난류. 우리나라 부근에 흐르는 게 뭐야? 크루시해류. 그 다음에 반대쪽 동안 쪽에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열을 얻으려고 내려온 한류인 캘리포니아 해류가 흐르는 지역이고 B는 30도하고 60도 사이에 편서풍에 의해서 북태평양 해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거지. 자, 이런 우리 해류 순환을 아열대 순환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저위도 지역에서는 무역풍에 의해서 동에서 서로 북쪽 해류가 이렇게 흐르잖아. 응? 자, 그럼 보자. 기억번. 표층해류의 순환 방향은 우리 북반구의 아열대 순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니까 A, B, C 방향이다. 맞죠? 그 다음 미음번 B에는 북쪽 대류가 흐른다 그랬는데 이거 중위도 지방이잖아. 여기 북태평양 해류가 흘러야 돼. 그 다음 디귿번 표층에서의 염분은 자, 난류는 항상 한류보다 난류하고 한류의 차이점 4가지 기억을 해둬야 돼. 일단 난류는 수온하고 염분은 높지만 용존산수하고 영해양염류는 적은 거. 그러니까 표층에서 염분은 A가 C보다 높아야 되지. 그죠? 뭐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 2번 갑시다. 갑자기 2번에 천체 문제가 확 치고 들어와 버리네. 그래도 1번 문제보다 정답이 좀 높네. 자, 그러면 표준 우주 모형. 자, 표준 우주 모형이면 일단 대폭발 우주론에 의해서 우주가 이제 생성이 됐다고 보고, 근데 우리 초기에 대폭발 우주론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3가지 문제죠. 지평선 문제, 평탄성 문제, 자기혈구 문제. 요 3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급팽창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현재 전후로 해가지고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 팽창한다라고 하는 요 3가지가 섞인 게 표준 우주 모형이야. 자, 근데 그 표준 우주 모형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어느 시기 A, B, C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내는 거야. 자, 이건 빅뱅 직후지. 근데 항상 비교하는 게 이 급팽창이 일어난 것보다 우주 배경복사가 방출되는 건 훨씬 더 나중에 우주 배경복사가 방출돼요.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형성이 될 때, 이때가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의 질량 비율이 있지. 질량 비율이 3대 1이 되는. 그래서 이게 현재도 우주 공간에 있는 수하고 헬륨의 질량 비율이 약 대폭발 우주론에 예측한 것처럼 3대 1의 질량 비율로 관측이 되는 거. 이 대폭발 우주론의 증거 중에 하나지. 그리고 자, 박스 한번 쳐볼까? 수소 원자 또는 헬륨 원자가 형성이 되는 거. 중성 원자가 형성이 되는 이때가 비로소 빛이 물질과 분리가 되면서 이때 우리가 최초로 볼 수 있는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는 시기. 이때가 이제 C 시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기억번 A. 자, 급팽창이라고 하는 게 뭐야? 우주가 요 급팽창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는 자, 우주의 지평선이 팽창하는 즉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라고 하는 게 급팽창 우주론이잖아. 자, 그럼 기억번 A 시기의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였다. 맞아? 그 다음 니은번 B에는 쿼크하고 전자가 최초로 형성이 됐다. 아니야. 헬륨 원자핵이 형성이 되려면은 이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결합해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수 있어. 그럼 이때는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이미 존재를 했다는 얘기고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만드는 게 뭐야? 기본 입장인 쿼크지. 그럼 쿼크하고 전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 전자는 계속 존재를 하는 거고 이 쿼크들이 뭉쳐가지고 양성자하고 중성자 만들고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비가 약 7대 1이 되는 시점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B 시기에 쿼크하고 전자가 최초로 생성된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디귿번 C 시기 항상 중성 원자가 형성되는 시기가 이 빛이 진행하는 걸 방해하는 전자들이 원자핵과 결합해서 원자를 형성을 하면서 우주 공간을 이제 최초로 빛이 빠져나올 수 있지. 자, 그래서 C 시기에 우주 배경복사가 방출되었다. 디귿 맞는 거. 자, 다음 3번.
자, 그림과 하고 나는 어느 날 16시 30분이면 오후 4시 30분이니까 아마 아직은 해가 좀 지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자, 촬영한 가시 영상하고 저기 영상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야. 근데 이날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는 폭설이 내렸다. 아, 그러면은 겨울철에 기단에 불안정해지는 변질 때문에 폭설이 내린 거 이거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가하고 나가 있는데 가하고 나중에 누가 이제 저기 영상이고 누가 가시 영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보세요. 자, 우리 그 저기 영상은 구름 상부에서 방출한 적외선을 관측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낮이든 밤이든 상관이 없이 모두 관측이 가능한 건데 가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낮하고 밤 중에서 낮에만 관측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지금 구름이 찍혀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찍혀 있다는 얘기는 요 지역은 지금 밤에 해당하는 영역이어서 저기 영상에서는 구름이 찍히지만 가시 영상에 구름이 안 찍힌다. 그래서 두 장의 사진이 있는데 한 장의 사진에 구름이 있고 다른 쪽 사진에 구름이 없다. 그럼 구름이 없는 쪽이 가시 영상, 구름이 있는 쪽이 저기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구름이 있는 데랑 없는 데를 경계선으로 쫙 그어보면은 여기는 가시 영상에서 구름이 찍히는 지역이다. 낮이고 여기는 가시 영상에서 구름이 안 찍히니까 밤인데 우리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잖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면은 낮이었던 지역이 밤으로 가기 때문에 요거는 낮이 밤으로 바뀌는 경계선이니까 새벽하고 저녁 중에 뭐 저녁선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녁 6시가 되기 조금 전인 한 오후 4시 반 정도 되는 거지. 그래서 저기 영상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항상 구름 상부의 높이를 알 수 있지. 저기 영상에서 밝게 보일수록 구름 상부의 높이가 높은 거. 그리고 가시 영상에서는 구름의 두께가 두껍다, 얇다, 두께 할 수 있는 거. 이거 생각을 하고 보기 질문 봅시다. 자, 기억번. 가시 영상은 나죠, 가가 아니고. 그 다음 미음번. 구름 최상부의 온도를 물어봤네. 온도는 구름 최상부의 높이가 높을수록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낮은 거. 그래서 구름 상부의 온도를 확인하는 건 또 가시 영상하고 저기 영상 중에 누구? 저기 영상 가를 봐야 돼. 알겠어요? 근데 저기 영상에서 밝기는 일단은 구름의 높이를 알려주는 건데 A하고 B 중에서 지금 밝기 한번 봐보자. A하고 B 지역의 구름의 밝기 보면은 A하고 B 중에 구름의 밝기는 누가 더 밝아? B가 더 밝으니까 구름 상부의 높이는 B가 더 높은 거야. 구름 상부의 높이가 높다? 그럼 B는 온도가 낮은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얘는 온도가 높은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기억번. 니은번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니은 맞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번. 이런 그 겨울철 우리 기단의 변질은 우리 겨울철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 무슨 기단이야?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접근해 올 때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바다로부터 열도 공급받고 수증기도 공급받으면서 상승이 활발해지는 불안정해지는 기단의 변질이잖아. 그래서 찬 공기가 황해를 지나는 동안에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두꺼운 저군형 구름 발달하고 그 저군형 구름이 우리나라 서해안에 상륙할 때 폭설 내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디귿번 맞습니다. 자, 다음 4번 가자. 자, 등원선의 간격 가지고 전선을 한번 해석해 보라는 얘기야. 이건 탐구 과정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온대 저기압에서 전선의 위치를 찾는 두 가지 방법. 이 방법을 두 가지나 줬네.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이다. 자, 그럼 방법 1. 온대 저기압이 존재하는 어느 지역에 일단 등압선이 있어. 등압선과 바람의 방향. 아하. 그래서 요거는 풍향 가지고 전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온난하고 한랭선 통과할 때 우리 지겹게 많이 했던 북반구에서는 풍향 변화 순서가 남동, 남서, 북서 이렇게 전선이 통과하는 동안에 풍향이 변하는데 남동에서 남서풍으로 바뀐다. 무슨 전선? 온난전선이 통과하는 거. 그 다음에 남서에서 북서풍으로 바뀐다. 한랭전선이 통과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풍향 변화 가지고 전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가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남동풍, 여기는 남서풍, 그럼 여기는 풍향이 남동에서 남서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 무슨 전선? 온난전선이 있는 거고. 그럼 여기는 바람이 북서풍이 부니까 남서하고 북서풍의 경계선 사이 여기는 한랭전선이 있겠구나라고 풍향이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 가지고 전선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방법 2는 보자. 어느 전선 주변의 지상 기온 분포를 등원선으로 나타내는 건데 얘들아, 전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질이 다른 찬 기단하고 더운 기단이 만나는 경계를 우리가 전선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이 찬 기단과 더운 기단이 만나는 곳에선 당연히 기온 변화가
되게 크게 나타나겠지. 그럼 기온 변화가 되게 크게 나타나려면은 기온이 다른 등온선들이 빽빽하게 여러 개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기온 변화가 큰 걸 안나. 그래서 우리가 등온선이 주어져 있을 때는 등온선의 간격이 매우 좁게 나타난 지역, 거기가 찬기단과 동기단이 만나고 있으니까 뭐가 발달한다? 전선이 발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 Q하고 P 부근을 보면은 요 P 부근이 등온선의 간격이 훨씬 더 좁게 나타나지. 그러니까 아, 여기에 전선이 존재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기 보자. 기억번. 가에서 A하고 B 사이에 풍향이 급격하게 바뀌니까 A하고 B 사이에도 전선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맞아. 그 다음 니은번. 나에서 전선은 Q하고 P 중에서 등온선의 간격이 좁은 어디서? P 부근에서 전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맞죠? 그 다음 디귿번. 자, 탐구 결과에 전선은 자 가는 바람 풍향이 급격하게 바뀌는 곳에 전선이 존재한다라고 탐구 과정에 나와 있는데 나와 같이 등온선의 간격 가지고도 전선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디귿번. 기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계 혹은 등온선의 간격이 좁은 경계는 전선 위치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내는데 이거 다 맞지? 응? 자, 다음 5번 갑시다. 자, 우리 지질시대가 나오면은 자, 지질시대를 순서대로 쓰면 봐봐. 일단 생명체가 출현한다 그래서 시생누대가 먼저, 그 다음이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는 원생누대, 그리고 생물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생누대가 있지. 근데 현생누대도 순서는 고, 중, 신, 지질시대 순서를 따지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길이 비율로 따지면은 원생누대가 길이는 가장 길다 그랬어. 그 다음이 시생누대고, 그 다음에 현생누대는 딱 순서대로 고생대가 가장 길고,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 신생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지질시대 보자. 일단 B가 가장 지질시대가 기네. B 원생누대야. 그 다음에 A 시생누대야. 그 다음에 현생누대 C, D는 C, D 이 순서로 고, 중, 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자. 기억번. 에디아카라 동물군화석. 에디아카라 동물군화석은 여러 개의 다세포 생물이 모여있는 에디아카라, 원생누대, 이렇게 좀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에디아카라 동물군화석은 B시대에 B의 지층에서 발견이 된다? 당연히 되죠. 에디아카라 동물군화석은 이 원생누대에 살았던 여러 다세포 생물들이 많이 모여있는 호주의 에디아카라 지역에. 그 다음 몇 번. 판기아가 형성되는 거. 판기아는 항상 형성하고 분리를 좀 잘 보라 그래서 판기아가 형성되는 건 고생대 말. 판기아가 분리가 되는 건 중생대 초에 분리가 돼요. 자, 그래서 판기아 형성은 C. C가 고생대니까 고생대 말에 형성되는 건 맞네. 그 다음 이것 번. 겉시 식물은 항상 번성은 언제 번성을 했다? 중생대 번성을 했는데 출현은 언제? 고생대 말인 마지막 고생대 페름계 출현해서 중생대 번성. 만약에 속시식물 하면은 중생대 말인 백악계 출현해서 신생대 번성. 그래서 출현과 번성은 좀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겉시식물이 맨 처음 출현한 시기 번성은 중생대지만 출현은 언제다? 고생대다. 항상 출현 물어보는 건지 번성 물어보는 건지를 좀 구분을 잘 하라 그랬습니다. 자, 다음 2페이지에 6번 마그마의 생성이네. 자, 요게 물을 포함하고 있는 화강암의 용융곡선이지. 그리고 화강암은 이게 녹으면 밝은 색을 띠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멘틀 물질의 용융곡선인데 같은 깊이에서 얘가 용융점이 높은 거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 물질의 용융곡선. 그 다음에 요거는 물을 포함하고 있는 멘틀 물질의 용융곡선이야. 자, 근데 그 중에 동그라미 기억은 온도가 높아지면서 화강암이 녹는다. 밝은 색의 무슨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그럼 요 유문암질 마그마가 굳어지면 당연히 밝은 색을 띠는 산성암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은 멘틀 물질 상승에 의해서 이런 데가 이제 해령이나 열점과 같은 데였지. 해령이나 열점과 같은 데서 압력 감소에 의해서 상승하는 멘틀 물질이 녹아서 어두운 색을 띠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잖아. 그치? 자, 근데 이제 기억하고 니은은 각각 A하고 B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화강암하고 현무암을 준 건데 A가 지금 색깔이 훨씬 더 밝잖아. 요게 화강암이야.
그럼 요 화강암을 만드는 마그마는 밝은 색을 띠는 유문암질 마그마, 대신에 요게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 그다음에 어두운 색을 띠는 얘는 현무암이지. 그럼 이 현무암이라고 하는 염기성암, 어두운 암색을 만드는 마그마는 동그라미 니은과 같은 현무암질 마그마, 대신에 이거 화산암이니까 지표 바깥쪽으로 분출해서 이거 입자가 큰 심성암, 입자의 크기가 작은 화산암 이렇게. 자, 그럼 보기 가자. 기억봐.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온도. 그거는 온도하고 용융점이 같아지는. 얘는 요 동그라미 기억이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온도. 니온도 여기에 있는 멘틀 물질이 상승하다가 용융점으로 같아지는 여기가 얘가 기억 마그마 생성되기 시작한 온도. 요게 니은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한 온도. 그냥 위로 올라가서 이것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니은이 기억보다 높다. 맞네요. 그 다음에 B는 현무암이니까 현무암질 마그마 동그라미 기억이 아니라 니은에 의해서 생성된 거야. 그 다음 이것 봐. SiO2 함량은 밝은 게 SiO2 함량 높아야지. 자, 숫자 좀 기억을 해보자. A는 산성암 63%보다 높다. B는 현무암 52%보다 낮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높아야지. 근데 A가 B보다 낮다고 돼 있네. 디귿번. 그러니까 디귿 잘못된 거. 알겠죠? 자, 다음 7번. 음양측심법이다. 자, 음양측심법은 자, 우리가 이제 수심을 측정을 할 때 물속의 초음파의 전파 속도를 왕복 시간에 2분의 1로 나누면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때 해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 수심이 몇 미터 이상? 6,000m 이상이니까 왕복 시간이 8초보다 길면 그 지역은 해구가 발달한다. 이런 건 좀 암기하고 있으면 좋다 그랬지. 예를 들어서 여기 9.6초까지 나오는 거. 이런 지역은 여기 해구가 발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생각을 하고 이제 보기로 가보자. 기억봐. A 지점의 수심은 자, A 점 왕복 시간이 몇 초야? 8초잖아, 8초. 그리고 물속의 초음파의 전파 속도 문제 발문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잖아. 1초에 1,500m씩 2분의 8초니까 4초를 곱하면은 수심은 몇 미터? 6,000m. 기억 맞네. 자, 다음 니은번. 해저면의 경사는 기억이 니은구간보다 깊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자, 보세요. 초음파의 왕복 시간의 이제 간격을 보면은 간격을 보자. 자,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시간 간격, 초음파의 왕복 시간 1.2초지. 그죠? 예를 들어서 얘도 보면은 초음파의 왕복 시간의 차이가 1.2초 간격이잖아.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수심 차이가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수심 차이가 똑같은데 요건 수평거리가 길고 요거는 수평거리가 짧지. 그럼 생각해봐. 자, 해수면이 있는데 똑같은 수심 차이가 있는데 한 지역은 요 수심 차이의 수평 간격이 짧고 한 똑같은 수심 차에서 수평 사이에 똑같은 수심 차의 수평 거리가 길다라고 하면은 요게 당연히 경사가 어때? 급하고 요 경사가 완만할 수밖에 없겠지. 즉 초음파의 왕복 시간에 그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경사가 급한 거야. 그럼 기억하고 니은 중에 경사가 더 급한 건 어디다? 동그라미 니은이다. 그래서 니은번 해저면의 경사는 기억 구간보다 니은 구간이 더 급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디귿번. 이 해역에는 해구가 존재한다. 초음파의 왕복 시간이 8초보다 더 긴 수심이 6,000m 이상의 지점이 있으니까. 알겠죠? 자, 다음 8번. 자, 이런 문제 우주의 구성 요소에서 비율 문제가 나오면 꼭 나온다 그랬지? 자, 우리 우주의 구성 요소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보통 물질이 있으면은 자,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공간이 팽창하면은 자,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공간에 비례해서 생성되는 우주의 공간에 비례하는 에너지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공간이 팽창할수록 암흑 에너지는 양이 증가해. 근데 암흑 물질이나 보통 물질은 우주가 팽창해도 얘네들 항상 양이 일정하지. 그러다 보니까 비율은 항상 암흑 에너지 요 하나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비율이 커지는 거고 요 암흑 물질하고 보통 물질은 무조건 비율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문제처럼 가하고 나 중에 하나가 과거고 하나가 미래인데 누가 과거고 미래인지 안 줬어. 그리고 A, B, C가 누가 암흑 에너지, 누가 암흑 물질, 누가 보통 물질인지 안 줬어. 그러면은 항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율이 증가하는 건 무조건 몇 개? 한 개만 나와야 되고 비율이 감소하는 건 몇 개? 두 개가 나와야 된다. 이런 논리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순서 누가 먼저인지 모르니까 일단 임의로 잡아보자. 가가 먼저고 나가 나중이라고 하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 자, 근데 A 보자. 증가해 감소해? 감소. B는 감소. C는 증가하네. C 하나만 증가하고 두 개는 감소하잖아.
그럼 요 순서가 맞네. 가가 과거가 되고요. 나가 미래가 되는 거야. 그럼 유일하게 증가하는 C가 뭐가 되겠어? C가 암흑에너지. 그리고 암흑물질하고 보통물질 중에서 항상 누가 더 많아야 돼? 암흑물질이 보통물질보다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B가 암흑물질, A가 보통물질 이렇게 되는 거야. 특히나 나시기는 와우, 암흑에너지 비율이 95%네. 현재 암흑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8.3% 내지 70% 정도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요거는 현재보다도 암흑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크다? 현재보다 무조건 더 미래가 돼요. 그럼 현재도 가속 팽창하고 있는데 요 나시기는 현재보다 암흑에너지 비율이 더 크다? 나시기는 무조건 가속 팽창하고 있는 시기가 돼야 되겠지. 응? 자, 그걸 보고 이제 한번 봅시다. 기억번, 가는 과거에 해당한다. 니은번, 전자기파로 관측 가능한 건 보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보통물질이다. 그러니까 A다 맞죠. 그 다음 디귿번,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건 암흑에너지니까 뭐가 돼야 돼? C가 돼야 돼. 알겠죠? 자, 다음 9번 가보자. 자, 표는 어느 지괴의 한 지점에 서로 다른 세 시기에 생성된 화성암 ABC의 고지작이 복각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이 지괴는 자, 밑줄 쳐볼까? 동일 경도선상을 따라서 지괴가 움직였다. 이건 지괴가 어떻게 움직인 거야? 남북 방향으로만 움직인 거야. 남북 방향으로만. 근데 지속적으로 남북 방향 중에서 어느 쪽으로? 북쪽으로 북상을 했대요. 북상을. 근데 단 고지작이 그건 고지작이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의 북극이고 지리상의 북극은 변하지 않았다. 자북극은 지리상의 북극에 있었다. 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일단 복각부터 써보자. 수평면보다 고지자기가 위쪽을 향해 있으면 이건 복각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얘는 복각이 플러스, 얘는 복각이 다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근데 복각의 보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이거는 이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북반구에 있었는지 남반구에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 북반구 남반구를 판단하려면은 이 생성 시기가 정자극이었는지 역자극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발문에 나와 있는 고지자기극은 자북극이 어디에 있었다? 지리상의 북극, 진북에 있었다. 그럼 이거는 정자극이야, 역자극이야? 정자극이었음을 의미하는 거지. 그럼 정자극계 복각이 마이너스 21도, 얘는 남반구에 있었고 얘는 정자극계 복각이 플러스 북반구에 있었고 다시 정자극계 복각이 마이너스 남반구에 있었어. 근데 지게가 지속적으로 북상을 했다며. 그럼 남반구에서 북상을 했으면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순서는 C가 제일 먼저, 그 다음 A, 그리고 나서 B는 북반구라 버렸네. 그럼 이때는 지게는 남반구에 있었고요. B시계 북반구에 있었어. 그럼 그 사이 여기에 뭘 통과했다? 적도를 통과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럼 볼까? 기억번. B의 고지작이 복각. 수평면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복각은 플러스이다. 그 다음 니은번 화성암의 생성 순서는 C, A, B이다. 그 다음 니귿번 이 지괴는 적도를 통과한 적이 있다. 남반구에 있다가 북반구로 왔으니까 적도 통과한 적이 있겠지. 그죠? 자, 다음 10번. 자, 수온 염분도 해석이야. 자, 표는 우리나라 남해안 해역에서 자 8월 달에 똑같은 8월 달에 서로 다른 두 시기래. 서로 다른 두 시기에 측정한 해수의 특성을 수온 염분에 나타내는데 근데 이제 A하고 B는 각각 하나는 A하고 B는 모두 하나는 해수면에서 측정한 거 하나는 40m에서 측정한 거야. 알겠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해수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수온이 높게 나오는 A가 뭐가 되겠어? 해수면에 측정한 거. 그 다음 B가 수심 40m에 측정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도 똑같이 A가 해수면 B가 수심 40m인데 8월 달에 똑같은 8월 달에 어느 두 시기긴 한데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수온이 어때? 표층 수온이 낮은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가하고 나중에 어느 한 시기에 이 해역은 자 밑줄 쳐보자. 뭐가 통과했어? 태풍이 통과했다네. 그럼 여러분들 우리 태풍이 통과할 때는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태풍은 풍속이 강하지. 그럼 풍속이 강해지면 그 해역의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잖아.
혼합층의 두께가. 근데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게 이거잖아. 자, 얘가 표층이야. 수심이고. 그러면은 풍속이 약할 때는 혼합층 얇고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나오는데 풍속이 강해지면은 표층의 내수가 좀 더 수심이 깊은 곳 더 차가운 물하고 섞이니까 혼합층의 풍속이 강해지면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당연히 표층 수온도 좀 어때? 낮아지면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랬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태풍 통과 전과 태풍 통과 후가 있으면은 태풍 통과 전보다 강한 바람에 의해서 태풍 통과 후에 표층 수온이 좀 어때? 낮아진다고. 근데 A가 표층 해수면의 수온하고 염분의 위치, 특히나 수온을 보세요. 얘보다는 얘가 표층 수온이 더 낮지. 그러니까 나가 태풍 통과 후, 가가 태풍 통과 전에 수온하고 염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이제 태풍은 하나가 더 있죠. 태풍은 저기압이잖아. 저기압에서는 에크만 수송에 의한 해수의 발산에 의해서 그 아래쪽에 심해층이나 차가운 수온약층의 해수가 위로 용승에서 올라오잖아. 근데 용승은 아래쪽에 차가운 물이 올라오니까 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영향도 있고 용승이 아래쪽에 차가운 수온이 낮은 물이 용승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영향 때문에 태풍이 통과하기 전보다 태풍이 통과하고 난 이후의 표층 수온은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제 보기 보자. 기억번. 해수면에서 측정한 건 A하고 B 중에서 누구? A다. 기억 맞지? 그 다음 니은번 태풍의 영향을 받은 시기는 자, 요건 아직 태풍이 통과하기 전 태풍의 영향을 안 받은 거. 요건 태풍의 영향을 받은 거. 그러니까 나가 되겠네. 니은 맞고. 그 다음 디귿번 수심 40m의 평균 밀도. 그러니까 여기에 밀도를 보라는 얘기야. 여기하고 여기에 밀도. 근데 좀 더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밀도가 큰 거지.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 좀 더 밀도가 큰 건 어느 쪽이야? 얘네. 그치? 그래서 수심 40m의 평균 밀도는 가가 나보다 좀 더 크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11번 한번 가봅시다. 자, 표는 별 가나다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가나다 중에서 백색 외성은 하나고요. 그리고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등급이라고 줬네. 태양의 절대 등급 플러스 4.8등급. 태양의 광도를 준 거지. 자, 그러면은 일단 강하고 나는 반지름을 줬는데 일단 백색 외성이 하나가 있으면은 어쨌든 반지름이 제일 작은 게 백색 외성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거 다 있죠. 다는 표면 온도하고 절대 등급 광도를 줬으니까 이 다의 반지름을 먼저 태양 반지름을 표현해 볼게. 자, 쌤은 항상 물리량 계산할 때 표의 형태로 정리하는 거 요거 연습해 보라 그랬지. 자, 태양이 있고 다가 있어. 광도를 먼저 쓰자. 태양의 절대 등급 4.8등급, 다의 절대 등급 플러스 9.8등급, 다의 광도를 1이라고 하면은 태양 광도가 다의 광도의 100배가 되겠네. 자, 표면 온도는 태양 표면을 1이라고 하면은 다의 표면 온도는 루트 10. 자, 그럼 반지름의 제곱은 표면 온도의 4제곱분의 L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요건 100이 나오고요. 요건 100분의 1이 나오겠네. 그럼 반지름은 루트 씌우면은 10대 10분의 1이어가지고 태양 반지름을 1이라고 하면은 다의 반지름은 태양 반지름의 100분의 1이 나와. 다의 반지름은 태양 반지름의 100분의 1 이렇게. 그럼 가나다 중에서 반지름이 지금 제일 작은 건 누구야? 다가 반지름이 제일 작네. 그러니까 다가 백색 외성이 되겠구나.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봅시다. 자, 기억법. 동그라미 기억은 절대 등급이 얼마냐고 물어봤지. 그럼 요거는 광도가 태양 광도의 얼마인지는 표면 온도의 4제곱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으로 곱하면 되겠지. 그럼 태양 광도를 1이라고 했을 때 태양보다 광도가 몇 배인지가 나오잖아. 자, 그럼 표면 온도는 몇 배? 2배. 그리고 반지름은 2.5지. 통상 이런 거 계산 편하게 하려면 분수 형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 2의 제곱하고 2의 4제곱이 약분되잖아. 남는 건 2의 제곱 4, 5의 제곱 25. 그러니까 105. 얘는 태양보다 광도가 100배가 크다. 그러면 이 태양의 절대 등급보다 몇 등급이 작다? 5등급이 작다. 그래서 기억은 마이너스 0.2등급이다. 그러니까 기억 맞네. 자, 다음 니은번.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 파장은 온도 비교란 얘기잖아. 이건 나하고 다 중에 누가 더 긴지 물어봤는데 그럼 다는 표면 온도가 나왔지. 그럼 나의 표면 온도를 구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것도 표면 온도 비교하기 위해서 자, 표의 형태로 한번 잡아볼게요. 항상 태양에 대한 물리량을 찾으면 돼. 태양하고 이제 나를 비교해야 되지. 그럼 광도 먼저. 얘는 태양보다 절대 등급이 5등급이 작은 거야. 그럼 태양 광도 1로 놓으면은 나의 광도는 100. 자,
반지름은 나의 반지름은 태양 반지름의 몇 배? 10배?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이제 표면온도의 4제곱은 반지름의 제곱분의 L로 쓰면은 얘도 1이고 얘도 10의 제곱분의 100이니까 1이네. 그럼 표면온도의 4제곱이 똑같다는 얘기는 얘는 태양하고 표면온도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나하고 나 중에 표면온도 누가 높아? 다가 더 높지. 그럼 최대복사 방출 파장은 온도가 낮은 게 길잖아. 그럼 최대복사 방출 파장은 온도가 낮은 나가 다보다 길다. 이게 맞고요. 그 다음 디귿번 가나다 중에서 100세 위의 성이 될 수 있는 건 반지름이 제일 작은 누구? 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3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3페이지에 자, 12번. 자, 그림과 하고나는 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에서의 대기순환 모습을 나타내는 거야. 이때 가하고나는 엘니뇨하고 라니냐 시기 중에 하나고요. 화살표의 폭은 대기 흐름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돼 있어. 화살표의 폭은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태평양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서태평양이고 여기가 동태평양. 여기가 서태평양이고 여기가 동태평양이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가시기는 태평양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조금 강해지는 거고 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강해져. 이거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긴 동태평양은 원래 평상시에 수온이 낮고 고기압이 발달하니까 공기가 하강해서 고기압 발달해야 되는데 요건 그게 더 강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가 정상기가 더 강해진 라니냐 시기. 반대로 동태평양 지역의 엘니뇨 시기는 여기 표층수온이 높아지면서 상승기로 강해지잖아. 그러니까 요게 엘니뇨 시기. 딱 필요한 부분만 잡아가지고 엘니뇨 라니냐 판단하면 돼. 자, 그럼 엘니뇨하고 라니냐는 항상 정상적인 시기에 이러한데 그게 더 강해지면 라니냐, 반대로 약해지면 엘니뇨.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다 그랬어. 자, 그래서 기억본 볼게요. 라니냐 시기에 대기대순환 모습을 나타내는 건 가가 아니고 누구? 나. 그 다음 뭐 워커순환의 세기는 항상 무역풍의 강약하고 똑같다. 자, 라니냐 시기 평상시보다 무역풍 어때? 더 강해져? 워커순환도 더 강해져. 근데 엘니뇨 시기는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엘니뇨가 시작이 되잖아. 무역풍이 약해지면 워커순환도 약하다. 워커순환은 가보다 나시기 강한 거. 그 다음 디귿번 동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의 기압 편차라고 물어봤어. 그럼 동태평양은 정상적인 시기에 뭐가 발달해? 고기압이 발달해. 그 라니냐 시기는 그 고기압이 더욱더 강해져. 기압이 더 높아져. 기압 편차 부호 플러스. 근데 엘니뇨 시기는 고기압 발달하는 동태평양 저기압 발달해 버리니까 기압 편차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그럼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크지 않겠냐? 자, 그러면 요거는 가가 나보다 작다 그래야 돼. 디귿번 잘못된 거고. 알겠죠? 자, 다음 13번. 기후변화의 외적 원인 문제구나. 자, 13번 그림은 현재하고 A, B 시기에 지구의 근일점 거리하고 원일점 거리를 나타냈어. 여기 근일점 거리, 그러니까 우리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 1AU보다 좀 작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1AU보다 큰 원일점 거리야. 자, 그리고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현재는 23.5도. 자, 여기 한번 써볼까? 현재는 23.5도. 자, A 시기는 24도. 오, 현재보다 자전축 기울기가 클 때구나. B는 23도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 그림에다 요거 하나만 표시해보자. 자, B에서 A로 갈수록 원일점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지, Y축에. 근데 근일점의 거리는 더 가까워져. 그 원일점하고 근일점의 거리 차이가 더 커지니까 공정궤도의 모양이 더 뭐에 가까워져? 타원궤도에 가까워지고, 타원궤도에 가까워지면 공정궤도의 20률은 점점 커지는 걸 의미한다고 했어. 알겠어요? 자, 그래서 공정궤도의 20률을 비교하면은 A 시기가 20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B 시기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것만 먼저 정리해놓고 이제 보기를 보자. 기억번, 지구 공정궤도 20률은 현재가 A 시기보다 작다. 맞네요. 그 다음 니은번, 남이 37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B보다 작다 그랬는데 원래는 현재하고 B의 연교차 비교하려면은 자전축의 경사각 다르고 그 다음에 20률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개 다 해봐야 돼요. 하지만 이 자전축의 경사각이 현재가 B보다 더 크지. 그럼 이건 북반구든 남반구든 연교차는 무조건 현재가 더 클 수밖에 없어. 그러면 20률까지 따지더라도 현재가 더 연교차가 큰 걸 낼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럼 니은번 남이 37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B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도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먼저 자전축의 기울기 보자. 자전축의 기울기가 클수록 북반구든 남반구든 연교차가 더 커지는데 자전축의 기울기는 현재가 B시기보다 크니까 그럼 남반구도 자전축의 기울기에 의해선 연교차는 현재가 B시기보다 크게 나와야 돼. 근데 20류를 한번 그려볼게. 자, 공전궤도가 있어. 자, 세차 운동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자, 현재 자전축 방향으로 똑같아야 돼. 그럼 현재 우리 지구 자전축의 방향을 보면은 근일점에서 우리 북반구는 겨울이니까 남반구 한번 써볼까? 남반구가 여름. 원일점에서 북반구 여름이니까 남반구 계절은 겨울. 이게 지금 현재 지구 공전궤도의 모양이야. 근데 B시기는 현재보다도 공전궤도의 모양이 좀 더 원에 가까운 20률이 작은 시기지. 그러니까 근일점은 더 멀어지고 원일점은 더 가까워지면서 공전궤도 모양이 항상 이렇게 좀 더 동그랗게 원궤도에 가까워져. 이게 B시기. 그럼 B시기에 근일점은 더 멀어져 버리니 남반구의 여름철은 더 시원해지고 원일점은 더 가까워지니 남반구의 겨울은 더 따뜻해지고. 그럼 B시기는 현재보다 남반구 여름은 시원해지고 겨울은 따뜻해지니까 20률에 의해서도 연교차는 현재가 크고 B시기가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알겠습니까? 그래 디귿번, 니은번 남이 37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B보다 크다. 그 다음 디귿번,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뒤에 밑줄 쳐.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야.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북반구, 남반구가 아니고 지구에 도달하는, 이건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뭐의 영향을 받아? 거리 영향을 받아.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무조건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 자, 근데 A하고 B시기 봐봐. A하고 B시기에 자, 근일점이네. 그럼 근일점 거리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X축 읽어보자. 그럼 근일점일 때 지구하고 태양 사이 거리 언제가 더 가까워? A가 B보다 가깝지. 그럼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가까운 A가 B보다 커야 되겠네. 근데 A가 B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디귿번 잘못된 거야. 뭐 이런 건 20일까지 안 가더라도 X축만 읽어도 바로 답이 나오는 거. 알겠지? 자, 다음 14번. 주결성의 질량에 따른 주결성의 내부 구조. 자, 우리 주결성의 내부 구조는 에너지 전달 방식을 보면은 태양 질량의 2배를 기준으로 해서 주결 단계일 때 질량이 태양 질량 2배보다 크다. 그럼 이건 3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중심부에는 대류가 일어나는 대류핵, 바깥쪽에는 복사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복사층, 이렇게 2층 구조로만 돼 있는데 만약에 주결 단계일 때 질량이 태양 질량이 2배보다 작다. 그럼 우리 태양도 여기에 속하겠지. 우리 태양도. 그러면은 내부 구조는 핵, 복사층, 대류층 이렇게 3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걸 생각을 하고 14번 봅시다. 그림은 주결성 내부의 에너지 전달 영역을 별의 질량과 별의 중심부로부터 누적 질량비. 누적 질량비라고 하는 건 별의 중심부에서 차곡차곡 질량을 쌓아. 그럼 별의 표면까지 가면은 전체 질량이 쌓아지겠지. 그러니까 별의 전체 질량 1이라고 하면은 누적 질량비가 표면에서는 1이 돼요. 그러니까 이 Y축이 누적 질량이 0인 지점이 별의 중심부, 누적 질량 B가 1인 게 별의 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내부 에너지 전달 방식이 각각 대류하고 복사 중에 하나래, 기억하고 내연은. 그러면은 우리는 태양의 내부 구조는 아니까 태양 질량을 1로 놓은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 태양은 내부가 일단 핵이 있고 핵을 둘러싸는 게 복사층이 먼저 나오고 바깥쪽에서 대류층이 나타나네. 아, 그럼 니은이 대류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 기억이 복사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자. 기억번. A 같은 경우에는 A는 전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이 누구냐? 동그라미 니은이니까 대류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 맞지? 그 다음 니은번. 복사가 일어나는 질량. 아,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자, 문제에서 자, 복사가 일어나는 영역인데 자, 이 복사가 일어나는 영역에 A하고 C를 비교할 때 자, 문제에선 B하고 C를 물어봤구나. 자, 그럼 B는 전체 질량이 봐봐. 니은번 비교할 때 B는 전체 질량이 지금 1이야. 우리 태양의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중에 복사가 일어나는 영역은 요만큼이잖아. 그지? 복사가 일어나는 영역. 그러면 요거는 값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사가 일어나는 영역의 질량은 1보단 작아야 돼. 자, 근데 C를 보세요. C는 전체 질량이 5라고 하는 거 주의해야 돼. 5인데
복사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양이 요만큼이야. 그러면 이걸 0.1 이렇게 가서 읽어볼게. 그럼 0.2보다 뭐 약간, 그러니까 요 값이 요게 0.2보다 약간 크긴 한데 그래도 요 값이 전체 약 누적 질량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 0.8 정도 되는 부분이 복사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영역의 질량이야. 그럼 전체 질량의 0.8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질량으로 따지면 얼마가 돼? 4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복사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영역의 전체 질량은 B가 작고 C가 어때? 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번 맞는 거. 그 다음 디귿번 C의 중심액에서는 C는 질량이 큰 주결성이잖아. 그럼 질량이 클수록 중심액에서는 PP하고 CNO 중에 뭐가 우세하게 일어나? PP보다는 CNO가 우세하게 일어나지. 그러니까 CNO 순환 반응이 PP보다는 좀 더 우세하게 일어날 거다. 그 중심액에서 PP하고 CNO 순환 반응 중에서 누가 더 우세하게 일어날지를 결정하는 건 엄밀히 얘기하면 질량보다는 중심액의 온도죠. 중심액의 온도 1800만 도보다 높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중심부의 대류핵을 가지는 것들, 대류핵을 가지는 거 질량이 태양 질량의 5배짜리는 중심액의 온도가 1800만 도보다 높게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PP보다는 CNO 순환 반응이 좀 더 우세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4번 기억 내는 이거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 되겠죠. 자, 계속해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이제 낚시성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문제 같아요. 선생님 보기엔 이거는. 자, 그림은 서로 다른 외계행성계에서 각각의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궤도를 나타낸 거야. 근데 이제 요 외계행성계는 지구에서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이 외계행성계를 바라보는 시선 방향이야. 요 행성의 공전 궤도면은 내가 바라보는 지구의 시선 방향과 나란한 겁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 외계행성계는 우리 지구에서 이 외계행성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내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얘도 나란한 거야. 그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다라고 하는 거는 중심별의 공전 속도를 V라고 하면은 중심별의 공전 속도가 시선 속도의 최대값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루는 사이각이 60도긴 하지만은 얘는 내 시선 방향과 나란한 거고 얘는 내 시선 방향과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얘는 지구에서 바라보는 요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지구의 시선 방향과 나란한 거고 얘도 지구에서 바라보는 시선 방향과 나란한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제 행성 A, B, C, D 위치가 있으면 이걸 항상 별로 좀 바꿔주자. 여기가 별이 A 있고 여기가 별이 C가 있고 여기에 별이 B가 있는 걸로. 왜냐면 우리가 관측하는 건 적색, 청색 전부 다 별을 바라보는 거잖아. 그럼 행성이 뒤에 있으면은 별도 여기 뒤에 있는 건데 얘는 지금 공전 방향을 줬지. 공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면 별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해야 되니까 별이 뒤에 위치해 있을 때, 즉 행성이 뒤에 위치해 있을 때 이 별에서는 적색 편의가 최대가 돼야 됩니다. 자, 그걸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표는 행성이 A, B, C에 위치해 있을 때 행성이 A, B, C에 위치해 있을 때 가의 어느 흡선의 관측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 B에 위치해 있을 때는 기존 파장 600나노미터와 똑같으니까 자, 시선 속도로 바꿔볼까? 시선 속도의 크기는 얘는 시선 속도가 0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A에 있을 때는 별이 적색 편의가 나타나잖아. 그럼 별이 여기 있을 때 적색 편의가 나타나려면은 지구에서 바라볼 때 지구에서 멀어지고 C는 청색 편의가 나타나지. 그럼 C는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별이 지구에 접근해야 되니까 얘도 공전 방향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거야. 자, 그럼 각자의 시선 속도를 구해보자. 자, 시선 속도의 크기는 도플러 효과식에서 자,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5제곱 곱하기 600분의 파장 변화의 0.04지. 요거 계산하면은 딱 후퇴 속도가 시선 속도가 20km/s가 나오지. 그럼 얘도 똑같이 시선 속도의 크기는 20km/s가 나옵니다. 그럼 A하고 C일 때 시선 속도의 최대가 20km/s면은 얘 공전 속도도 역시 얼마가 돼야 돼? 시선 속도의 최대하고 똑같은 20km/s가 돼야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중심별 나의 공전 속도. 그럼 공전 속도는 D일 때가 행성이 뒤에 있을 때 혹은 별이 뒤에 위치해 있을 때 이거는 적색 편의가 최대가 되는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되니까 D일 때 시선 속도의 크기는 공전 속도와 똑같이 얼마가 되겠어? 30km/s가 돼야 되겠지. 자, 이러한 문제예요. 문제 자체는. 자, 그럼 보기 보자. 기억번. 가에서 행성의 공전 방향, 반시계 방향. 그럼 A, B, C 방향이다. 기억 맞지? 그 다음 니은번. 가의 공전 속도는 시선 속도의 최대값하고 똑같은 20km/s다. 그 다음 디귿번. 자, 행성이 A에 위치할 때하고 행성이 D에 위치할 때 가하고 나의 시선 속도인데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시선 속도 얼마야? 20. 그 다음에 행성이 D에 위치할 때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중심별의 공전 속도와 똑같은 30이네. 이 값은 1.5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 알겠습니까? 얘는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으니까 여기 시선 속도가
최대값이 20km/s니까 아 공전속도 v에다가 코사인 60을 곱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각자가 지구에서 바라보는 시선 방향과 나란한 거니까 각자의 중심별의 공전속도는 시선속도의 최대값하고 똑같다 이렇게. 알겠죠? 자 다음 16번 생명 가능지대 문제 한번 가보자. 자 그림은 태양과 질량이 같은 별 S가 주기열 단계에 도달했을 때부터 아하 여기에 이제 주기열 단계에 도달했구나. 도달한 이후 시간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 안쪽 경계하고 바깥쪽 경계가 계속 중심별에서 멀어지고 있지.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명 가능지대 중심별에서 멀어진다. 그럼 중심별의 광도는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리고 동그라미 A하고 B는 이 중심별 S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래요. 공전하는 행성. 그래서 요게 동그라미 A가 되고 이게 동그라미 B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전궤도 반지름은 각각 1AU하고 1.5AU다. A가 1AU만큼 떨어져 있어 중심별로부터. B는 1.5AU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럼 보기 바로 들어가죠. 이거는 기억번. 생명 가능지대 폭은 자 기억시기하고 니은시기, 기억시기, 니은시기. 니은시기가 더 생명 가능지대가 중심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광도가 더 큰 시기다. 생명 가능지대 폭도 넓다. 그러니까 기억이 좁고 니은이 넓어야 돼. 그러니까 기억 맞고. 그 다음 니은번. S가 주기열 단계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에 생명 가능지대에 속해 있는 시간은 A가 B보다 길다 그랬는데 얘가 주기열 단계에 머무는 시간은 중간에 보면 이렇게 광도가 확 증가하는 거. 요때 그러면 얘는 적색 거성으로 증가하는 거니까 주기열 단계에 머무는 시간은 대략 요 정도까지 보여.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A부터 보자. A는 처음부터 생명 가능지대에 들어가 있다가 계속 생명 가능지대 속에 들어가 있다가 여기를 지나면은 얘는 생명 가능지대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지. 그럼 요게 이제 행성 A가 생명 가능지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시간이야.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생명 가능지대보다 바깥쪽에 있어. 온도가 너무 낮았어. 그러다 얘는 여기서부터 생명 가능지대에 속해가지고 얘는 여기까지 생명 가능지대에 속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생명 가능지대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지. 요럼 요게 B가 생명 가능지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별의 행성이 있는데 생명 가능지대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누가 긴지 짧은지를 물어보면은 중심별의 질량에 따른 수명을 비교하는 건데 요건 같은 별의 행성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생명 가능지대가 중심별에서 멀어지는 거 가지고 생명 가능지대에 속해 있는 기간이 누가 긴지 짧은지 비교하면 돼요. 자 그럼 요건 A보다 B가 더 길어야 되겠네. 근데 A가 B보다 길다 그랬으니까 니은 잘못된 거고. 그다음 니귿번 20억 년 전부터 100억 년 전까지 A가 S로부터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받는 중심별의 복사에너지양 요걸 우리가 기호로도 보통 S라고 하잖아. 여긴 중심별을 S라고 정의하긴 했지만 우리가 어떤 행성이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중심별로부터 받는 복사에너지 양은 중심별과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중심별의 광도에 비례하는 건데 지금 행성 A는 중심별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거리는 항상 1AU로 거리는 똑같아요. 제곱분의 중심별의 광도. 근데 중심별의 광도는 20억 년 전하고 언제 비교하는 거야? 100억 년 전. 20억 년하고 100억 년. 그럼 중심별의 광도는 20억 년일 때보다도 100억 년일 때 광도가 더 크네. 그럼 행성이 단위 면적, 단위 시간 받는 중심별 복사에너지 양도 100억 년일 때 더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20억 년부터 100억 년 전까지 이 행성 S가 받는 중심별의 복사에너지 양은 점점 증가하는 거 맞죠? 중심별의 광도가 커지니까. 자, 우리 마지막 4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자, 4페이지 17번. 자, 그림 가는 해령 발사하는 경계. 그리고 변환단층, 해령과 해령이 끊어진 사이야. 그럼 해령과 변환단층이 분포하는 어느 지역을 그리고 나는 A-구간을 잘랐대요. A-구간을 잘랐을 때 측정한 해양지각의 나이를 나타낸 거야. 근데 해령하고 변환단층은 무조건 점선상에 분포하니까 여기하고 여기 중에 해령 또는 변환단층이 존재해야 돼. 그리고 이제 해양판은 해령의 90도 방향으로 이동한다. 해령과 수직하게 이동하는 거고 이동 속도는 1년에 1cm로 일정하다. 이때 기억하고 디귿은 판과 함께 이동하는 지점이고 동그라미 니은만 지금 판의 경계에 위치한 점이다. 이 동그라미 니은이 판의 경계에 위치한 점이잖아. 그러면은 일단 우리 해저 확장설에서 해양지각의 나이 분포에서 해양지각의 나이가 0인 거 여기가 뭐가 있어야 돼? 해령이 있어야 돼요. 여기 해령이 있어야 되고 그럼 그 사이에 여기에 이제 변환단층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변환단층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의 나이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해령과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해양지각의 확장 속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근데 이건 아주 우연찮게 변환단층의 왼쪽하고 오른쪽의 나이가 똑같은가 보다. 그러면은
일단 해령이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해령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해령이 있어야 되고 요게 지금 해령과 해령이 끊어진 사이인 뭐가 돼야 돼? 변환단층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거니까 해령에서 이렇게 갈수록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 아, 그럼 여기 해령은 이렇게 발달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해령은 이렇게 발달되는 거고 그럼 변환단층은 그 사이에 이렇게 변환단층이 발달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보세요.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여기 왼쪽에선 여기 해령에서 이렇게 이동해 오고 오른쪽은 여기 해령에서 이렇게 이동해 오는 건데 거리가 100km, 100km 그리고 확장 속도는 1년에 1cm의 속도로 똑같은 속도로 얘도 100km, 얘도 100km 이동했으니까 양쪽의 나이가 어때?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선생님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여기 해령이야. 여기 해령이고 가운데 동그라미 니은 여기에 변환단층이지. 자, 그럼 이제 보기 보자. 자, 기억번. 해양지각의 나이는 기억하고 디귿 중에서 누가 더 나이가 많냐 그랬는데 얘도 해령으로부터 100km, 얘도 해령으로부터 100km 떨어져 있네. 그리고 확장 속도 1년에 1cm로 똑같아야 되고요. 그럼 해양지각의 나이는 기억하고 디귿이 어때? 같아야 되겠지. 그지? 기억된? 니은번 동그라미 니은 변환단층이지. 변환단층 보존형 경계는 천발 지진은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화산활동은 거의 안 일어나요. 니은 잘못된 거고 그 다음 디귿번. 1000만 년 후에 기억하고 디귿 사이의 최단 거리야. 그럼 동그라미 기억은 자 현재 지금 해령으로부터 100km 떨어져 있지. 그러면 1000만 년 후에는 얼마만큼의 거리를 움직이는지 1000만 년 동안 움직인 거리 D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동 속도는 1년에 몇 cm? 1cm 곱하기 1000만 년이네. 1000만 년이면 10의 7승년. 그럼 얘가 이동한 거리는 10의 7제곱cm만큼 움직이는데 1km가 10의 5제곱cm거든. 아, 그럼 얘는 1000만 년 동안에 100km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기억은 1000만 년 후에 100km 이동했다? 기억은 여기 있어요. 그럼 디귿도 똑같이 1000만 년 동안에 100km 움직이니까 디귿은 여기 있어. 그럼 기억하고 디귿은 여기 있겠네. 그럼 이제 기억하고 디귿의 거리는 요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요게 200km. 요게 200km니까 이건 수직인 거고. 그러면은 기억하고 디귿 사이 거리는 200루트 얼마? 2km.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200루트 2km면은 200km보다 가까워 멀어야지. 디귿 맞는 거. 응? 자, 다음 18번. 자, 그림과는 서로 다른 해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A하고 B의 이동 경로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A하고 B 중에 어느 한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에 관측소 P하고 Q에서 3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기압, 풍속, 풍향의 변화를 기억하고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화살표의 풍향은 화살표의 그 방향은 풍향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어쨌든 태풍은 저기압의 일종이니까 태풍이 접근함에 따라서 관측소의 기압은 감소했다가 증가해야 돼요. 그러면은 요 관측소의 기압이 가장 낮을 때 있지. 요때가 관측소가 태풍의 중심에 가까이 있는 시간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관측소가 태풍의 중심에 가까이 먼저 지나는 건 기억이 먼저 접근하고 니은이 나중에 접근하는 거야. 그러면은 A가 지나가든 B가 접근하든 항상 태풍의 중심에 먼저 접근하는 관측소는 누가 돼? Q가 되니까 요건 Q에서 측정한 거, 요건 P에서 측정한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시간에 따른 풍향 변화를 보세요. 여기 시간에 따른 풍향 변화는 시계야 반시계야? 요건 시계 방향이니까 태풍 중심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위험반원에 위치해 있어야 돼. 누가? Q가. 그 다음에 얘는 시간에 따른 풍향 변화가 반시계 방향이잖아. 그럼 요건 시간에 따른 풍향 변화가 반시계다. 태풍 중심 진행 방향의 왼쪽 안전반원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그럼 A하고 B 중에 만약에 요게 태풍 A의 영향이라고 하면은 Q가 왼쪽, P가 오른쪽이니까 안 맞아. Q가 오른쪽이고 P가 왼쪽이어야 되거든. 아, 이거는 그럼 태풍 B의 영향을 받은 거구나. 그럼 태풍 B의 영향을 받으면 Q는 태풍 중심 진행 방향 오른쪽의 위험반원, P는 왼쪽의 안전반원 되는 거구나. 아, 이건 태풍 B가 통과할 때 관측소 Q하고 P에서 관측한 자료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보기 보자. 기억번. 동그라미 기억은 Q에서 관측한 자료. 기억된? 그 다음 니은번. 나는 태풍 B가 통과할 때 P하고 Q에서의 변화야. 그 다음 디귿번. 태풍의 중심과 Q 사이의 거리네. 태풍의 중심과 Q 사이의 거리는 자, T3하고 T5가 있을 때 태풍의 중심, 관측소 Q의 기압이 더 낮은 시간대가 언제? T3? 그럼 T3가 태풍의 중심하고 Q가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 그 다음 T5는 태풍의 중심이 이렇게 이동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태풍의 중심과 Q 사이의 거리는 T3가 T5보다는 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19번 가자.
자, 그림과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새 우주 모형에 대해서 T1부터 현재까지 우주의 크기 변화를, 그리고 나는 우주 모형 A하고 B 중에서 어느 모형의 기하학적 성질, 말 안 잔 것 같은 거지. 이게 무슨 우주야? 열린 우주. 자, 2차원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A하고 B는 각각 열린 우주하고 닫힌 우주의 하나이고 T1은 B에서 우주가 시작된 시간이라 그랬어. T1은 모형 B에서 우주가 시작된, 즉 빅뱅이 일어난 시기야. 근데 이거는 이제 그림을 일부 잘라놓은 건데 가운데 평탄한 우주가 있고요. 이건 그럼 그림을 각각의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크기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어떤 우주 모형에서든 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우주의 상대적 크기는 다 똑같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도 어쨌든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현재 우주의 팽창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는 다 똑같아야 돼.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이게 등속 팽창을 한다. 그러면 기울기가 일정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가속 팽창을 한다. 여긴 가속 팽창은 없지만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는 모델이니까 가속 팽창은 없어야 되겠지. 그럼 가속 팽창 우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커져야 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열린 우주가 계속 팽창하는 요런 우주지. 요게 열린 우주. 그 다음에 평탄한 우주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0에 가까워지는 요게 평탄한 우주. 그래서 열린 우주하고 평탄한 우주 중에서는 평탄한 우주가 물질이 좀 더 많은 거잖아. 그럼 현재 이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열린 우주보다는 평탄한 우주가 그 우주의 팽창을 방해하는 물질이 좀 더 많기 때문에 평탄한 우주가 열린 우주보다는 좀 더 이 우주의 크기가 덜 팽창을 해요. 근데 닫힌 우주, 현재 이후로 한동안 팽창을 하긴 해. 하지만 팽창을 멈춰가지고 다시 어떻게 돼? 수축을 해버리는 건 이게 닫힌 우주야. 알겠어요? 근데 이제 얘는 이 중에서 어디를 잘라놓은 거냐면은 이제 가속 팽창 우주가 없고요. 자, 이 부분만 이렇게 잘라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모형 A가 요게 되고요. 요게 평탄한 우주, 요게 닫힌 우주 B가 되겠지. 그럼 요건 열린 우주니까 A하고 B 중에 누구? A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은 자, 우주의 크기가 0일 때 요게 B와 같은 닫힌 우주에서 우주의 크기가 0인 빅뱅이 일어난 시점이라 그랬어. 그럼 요게 B 모형에서 우주의 나이. 요게 평탄한 우주에서 우주의 나이. 자, 요건 A와 같은 열린 우주에서 크기가 0인 빅뱅이 일어난 시기니까 요게 A와 같은 열린 우주에서 우주의 나이. 그럼 A하고 B 중에 우주의 나이 누가 좀 더 크게? A가 좀 더 크게 나오겠지. 이것도 우리가 개념 시간에 정리했던 거죠. 자, 그럼 보기 보자. 기억번. 현재 우주의 크기나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는 하나밖에 없어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 니은번. 빅뱅 이후 현재까지의 시간은 A가 평탄한 우주보다는 좀 더 길게 나오네. 그 다음 디귿번. 나에 해당하는 건 열린 우주니까 A하고 B 중에 누구? A가 돼야 되고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20번 한번 봅시다. 자, 그림과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하고요. 나는 방사성 동위원소 X의 함량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 Y의 함량이야. 요거 둘 다 모온소들이야, 모온소. 주의하시고. 자, 그 방사성 동위원소 X의 함량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 Y의 함량은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화성암 A하고 B는 X하고 Y 중에 한 종류만 포함하고 있대. 누가 X 들어있고 누가 Y 들어있는지 몰라. 다만 A하고 B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은 각각 처음량의 18%와 72%라고 줬어. 반감기의 정수배로 좀 안 좋네. 근데 이제 X의 반감기는 2억 년이라고 줬고 퇴적암 C에는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된다 그랬는데 얘네들의 순서 한번 써볼게요. A, B가 있으니까 선생님은 여기도 한번 기호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자, 이건 E가 퇴적이 돼요. 그걸 A가 관입을 했는데 관입이 요 D를 못 들었어. 그럼 여기 부정합이 하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D가 퇴적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B가 관입을 했어. 관입을 했는데 그게 D하고 C의 경계를 뚫지 못했지. 그럼 여기도 부정합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마지막에 C가 퇴적이 됐는데 C에는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돼. 이건 중생될 거야. 그러니까 문제 준 정보는 두 가지야. 일단 첫 번째, 자, 화성암의 절대 연령은 A가 B보다 많아야 돼. 근데 A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이 78%가 남아있고 B에는 72%가 남아있어. 그럼 얘네들은 반감기가 몇 번인지로 표현은 안 돼. 얘는 반감기 아직 한 번은 안 지난 거고 얘는 반감기가 두 번하고 세 번 사이 지난 거지. 근데 이런 건 알 수가 있어. 여러분들 72%가
만약에 반감기를 t라고 했을 때 반감기 한 번 지나면은 72의 절반인 얼마? 36%. 36%가 또 반감기 한 번 지나면은 36의 절반이 몇 번? 몇 프로? 18%. 그럼 72%하고 18%는 반감기 딱 몇 번에 해당하는 차이야? 2번에 해당하는 차이야. 알겠어요? 자, 그리고 둘 다 중생대 퇴적된 C보다도 그 이전에 형성돼야 되니까 이 A하고 B의 절대 연령은 무조건 신생대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A하고 B의 절대 연령은 모두 신생대가 6,600만 년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6,600만 년보다 나이가 좀 많아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X의 반감기는 몇 억 년? X의 반감기는 2억 년이라고 준 거, 요 정도가 이제 문제 준 정보야. 그럼 이 상태에서 X의 반감기가 2억 년이니까 요때 X의 함량분의 Y의 함량을 써볼게. 그럼 X는 반감기 한 번 지났으니까 50% 분의 Y의 함량이 나오는데 요게 0.5, 2분의 1이 돼야 돼. 그러면은 2억 년이 지났을 때 Y는 처음 양의 몇 퍼센트? 25%. 그럼 반감기 두 번 지난 거잖아. 그러면 Y의 반감기는 몇 억 년이다? 1억 년이다. 여기까지는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 72%라고 하는 걸 선생님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자, B는 X하고 Y 중에 누가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B는 현재 함량이 72%야. 그럼 B의 현재 절대 연령을 20T라고 해볼게요. 요게 이제 반감기 한 번보단 짧은 시간이거든. 근데 그러면은 B는 요 20T라고 하는 B의 나이 동안에 얘는 원래 100%였던 거에서 72%까지 줄어드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만약에 똑같은 시간 T만큼 줄어들잖아? 그럼 항상 방사성 동위원소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비율만큼 감소하는 거야. 그럼 72%에 또 72%면 얼마가 되죠? 자, 72%면 0.7이지. 0.72가 두 번 지난 거야. 그럼 100에서 72%, 또 72%에 또 72%로 줄어드는 거야. 반감기는 항상 현재 2분의 1씩 줄어드는 것처럼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2, 2, 4, 2, 7, 14, 7, 2, 14, 7, 7, 49, 50 이렇게 되네. 그러면 똑같은 시간 T가 지났을 때 얘는 51.88%가 남아있어. 그러면은 얘는 이제 B는 생성되고 나서 현재 B의 나이를 T라고 하면은 여기서 반감기 한 번 더 지났으니까 요거는 나이가 현재 나이의 2배만큼 지났을 때 그래도 얘는 남아있는 양이 아직 50%보다 많이 남아있어? 적게 남아있어? 많이 남아있잖아. 반감기가 한 번이 채 안 지났다는 얘기야. 근데 Y의 반감기가 1억 년이니까 요거는 1억 년이 채 안 지난 거야. 그러면은 B는 자, 반감기가 아직 한 번이 채 안 지난 겁니다. 아직 B에 포함되어 있는 건 누군지 아직은 알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럼 현재 나이의 2배만큼의 시간 지나도 아직 반감기 한 번 채 안 지났다는 얘기는 현재 B는요, X하고 Y 중에 누가 들어있을지 모르겠지만 반감기의 2분의 1보다는 좀 짧은 시간이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쌤이 이렇게 경우의 수 따질 때는요, 항상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잘 해석해 보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은 가로축에다가는 방사성 동위원소 X는 2억 년, Y는 1억 년. 그 다음에 화성암 A하고 B에 자, 화성암 A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18%, 얘는 72%. 자, 그럼 이렇게 볼게. 화성암 B에 들어있는 건 반감기의 2분의 1보다는 짧은 시간이 돼야 돼. 그럼 만약에 B에 X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얘는 나이가 반감기의 절반이 1억 년보다 작은 거. B에 만약에 Y가 들어가 있다. 얘는 나이가 반감기의 절반인 5천만 년보다 작은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18%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18%는 만약에 A에 X가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 75%면 1억 년보다 적은 건데 72하고 18%면은 반감기 몇 번 차이야? 2번 차이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반감기 2번인 2억 년의 2배의 4억 년을 더하면 돼. 그럼 요건 나이가 무조건 5억 년보다는 좀 적게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에 반감기 2번만큼 더 지나면은 2억 년 더하니까 요건 2.5억 년보다 나이가 좀 적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A하고 B의 절대 연령 무조건 몇 억 년보다 많아야 돼? 6,600만 년보다 많아야 되니까 요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A하고 B는 방사성 동위원소 X하고 Y를 하나씩만 포함되고 있어야 되니까 A하고 B의 조합이 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B에는 X가 포함되어 있고 A에는 Y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럼 B의 나이는 1억 년보다는 적지만 6,600만 년보다 좀 크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A의 나이는 2억 5천만 년보다는 적고 역시 6,600만 년보다 크게 나올 텐데 나이는 A가 B보다 좀 더 크게 나올 거예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럼 보기 보자. 기억번 Y의 반감기는 몇 억 년이다? 1억 년이라고 요 나이 자료 가지고 구했어요. 그 다음 니은번 B에는 X가 포함되어 있다. 역시 구해드렸고요. 그 다음 디귿번 A의 절대 연령은 얼마보다 작아?
2억 5천만 년보다 작다고 찾았으니까 당연히 2억 6천만 년보단 크게 나와야 돼, 작게 나와야 돼? 작게 나와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번 3월 학평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좀 살펴야 될 자료는 딱 요 20번 문제, 요 문제만 좀 약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모의고사인 3월 교육청 문제들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쭉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볼 때 문제를 읽고 자료를 읽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처음 떠올랐던 생각들하고 쌤이 이 문제를 풀 때 접근하는 방식을 항상 비교해 보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쌤이 지금 접근하는 방식으로 그래도 접근했다. 문제를 맞든 틀리든 상관이 없이 그러면 여러분들 올해 수능에서 무조건 좋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를 선생님 문제는 틀렸는데요. 그럼 끝부분 이 자료 정확하게 이 정리하는 것만 잘 다듬으면 여러분들 꼭 만점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런 생각 못 했는데요. 앞으로 쌤이랑 계속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올해 수능에서 무조건 만점 나올 거야. 어떻게 되든 쌤이랑 같이 하는 여러분들 수능에서 만점 나오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 이제 첫 걸음 뗀 거예요. 앞으로 수능까지 시간 많이 남았죠. 자 현재 내 나이 부족한 부분만 계속 채워나가면 여러분 올해 수능에서 무조건 좋은 점수 나와서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열심히 쌤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3월 교육청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까지 이투스 지구학의 엄영대 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